수없이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답답합니다. 현실에서 좀 동떨어진 지원 정책이 아닌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출근 시간은 새벽 4시라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도시가 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 이들은 누구보다 빨리 일터로 향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던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저장고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이지만 정작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현장 실태를 살펴봅니다. 이른 아침, 누구보다도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이재환 씨. 그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밤새 모인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적재하여서 그 반입장, 처리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작업은 대전시 전역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뒤 정오가 돼서야 마무리되는데요. 수거된 음식물은 전용 수거 차량에 실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동합니다. 하루 평균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40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이곳에 모입니다.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리장 반입구 약 7m 깊이가 되는 곳에 하역을 하여서 처리할 수 있게 배출하는 작업입니다. 7m 깊이의 저장고에 붙어 서서 오수를 빼내는 이재환 씨.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엔 수분이 많아 오수를 빼내는 작업은 필수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잔존물을 제거하는 것도 환경미화원들의 몫인데요. 이 오수 때문에 기름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 개인이 조심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수엔 물과 기름이 섞여 있어 작업장 바닥은 겨울철 빙판처럼 미끄러워집니다. 청소 노동자가 3m 깊이의 저장소에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은 기본적 안전 장비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부산의 한 음식물 처리장.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미끄러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저장고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저장고는 늪과 같은 상태였고 환경미화원은 음식물 더미에 질식 있게 숨졌습니다. 대전도시공사의 처리장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어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안전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 개선이나 저희 여건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현장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대전시는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지하 7m에다가 넣잖아요. 미끄러워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다. 관리감독 책임은 대전시에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여쭤보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저도 한번 현장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뭐가 있는지 한번 지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취재 요청 후에야 현장을 둘러보겠다는 대전시. 당장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취재진은 대전시와 인구 규모 및 운영 방식이 유사한 광주광역시를 찾았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저장고에 투하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오수를 먼저 분리하는 시설이 마련돼 별도의 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면은 먼저 은폐수를 분리하게 되는데 이 은폐수를 분리하는 목적은 호파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유분 특유의 미끄럼을 방지하여 현장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장고 주변엔 3면이 막힌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을 방지하고 있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띠 착용도 생활화하고 있는데요.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안전을 강화한 이 구조는 저장고 앞에서 위험천만한 작업을 진행하는 대전의 작업장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는 환경미화원 강석화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차적으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오폐수를 먼저 처리를 하고 2차적으로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단계별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금전적인 예산이 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된 바는 없습니다. 행정기관한테는 수없이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뭔가 개선되고 이런 거는 참 없네요. 답답합니다. 며칠 후 취재 요청을 수락한 대전시. 취재 이후 현장 점검을 토대로 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현장 가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수로 이제 침출수 배제를 하기 위한 그런 안전 난간대도 설치를 해서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립된 안전대책. 그동안의 시설 개선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향후에도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고민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쪽 1차 이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별도 시설 설치는 또 이제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선 대전시. 그 사이 환경미화원들은 위태로운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기름, 오폐수 이거 다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다 치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바로 앞에 놓인 저장고 높이가 무려 7m나 됩니다. 이 상당히 안전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기름과 물때 때문에 미끄러우니까 청소를 하다가 자칫 음식물 저장고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분들에게 큰 사고가 없었던 게 그저 운이 아니었었나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중대재해가 많은 건설 현장 못지않은 숨겨진 안전의 사각지대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노동부가 지난 8월에 116곳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건설업이나 제조업보다도 산업 안전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실태가 이렇다면 이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가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책을 좀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제공한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 난간대 보강 및 추가, 그리고 연결 배관 안전 고리 및 연결 끈 등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사고가 일어나야 이 대비책을 내놓는 뒷북 행정의 전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환경미화원들의 위험천만한 현장. 그런데 이런 아찔한 상황들이 비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안전의 문제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까마귀 떼. 녀석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전시 전역의 가정에서 배출한 생활 쓰레기입니다. 하루 200여 톤의 생활 쓰레기가 이곳에 버려집니다. 이곳이 대전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100개 크기에 달하는 대전 제1 쓰레기 매립장. 심한 악취와 해충이 들끓는 땅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우리가 버린 생활 쓰레기 처리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가 잠든 도시의 밤. 환경미화원 김준회 씨는 오늘도 홀로 거리를 나섭니다. 청소한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어느 집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쓰레기를 내놓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매일 집집마다 내놓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김준회 씨. 하루에 혼자 수거하는 쓰레기의 양만 2톤에 달합니다. 저희가 저녁 7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일을 하고요. 낮에는 주민들이 불편해하셔갖고 주로 새벽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안에 끝내려면 지체를 할 수 없이 움직여야 돼요. 하루라도 수거하지 않으면 금세 산처럼 쌓이는 생활 쓰레기.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늘어났는데요. 쓰레기 수거 현장에 취재진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쪽에도 쭉 다 집마다 내놓는 거예요? 맞네 여기 원래 내놓는 장소. 원래는 자기 집 앞에 내놓게 돼 있어요. 원칙은. 주택가 골목에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들. 음식물을 섞어서 배출하는 것은 물론 전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 다양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빨리 치워버리고 싶으시니까 이렇게 배출을 하시는데 이렇게 내놓으시면 저희가 이제 궤도 스티커를 항목에 맞게 체크를 한 다음에 붙여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다시 확인하시고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좋은데 또 다시 내놓고 또 다시 내놓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재배출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붙이지만 다시 분리 배출을 해서 내놓기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악순환 속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는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칼도 들어있고 못도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내놓으시면 수거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거하는데 이게 손에 찔리고 막 그런 부상당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만 배려를 해주셔서 내놓으시면 저희가 다치지 않게 수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지 6년이 됐다는 최은복 씨. 그는 작업 도중 부상을 입어 한동안 현장에 나올 수 없었다는데요. 지금 이거는 뭘 내놓은 건가요? 이거는 깨진 현관등이거든요. 현관등이 깨져가지고 배출하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무거운 상태에서 끌다가요. 끌고 드는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찔렸거든요. 찔려가지고 신경까지 다 끊어져가지고요. 어디를 찔렸어요? 다리 쪽에 찔렸거든요. 이쪽에 보면요. 이게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이거든요. 끊어진 신경을 연결하는 대수술을 마치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만 꼬박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항상 겁은 나죠. 항상 일할 때는 다른 사람들 항상 겁은 나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또 이걸로 또 무게가 있으니까 들다가 허리가 다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운전도 하잖아요. 또 오토바이에도 이런 것도 있고 항상 걱정하면서 저희는 걱정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근 4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수는 4,457건, 사망사고는 15건에 이릅니다. 사고에 취약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수거 작업이 한창인 대전 동구의 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부패가 쉬워 더욱 신속하게 수거해야 합니다. 여기 뼈 나왔네요. 이게 원래는 뼈가 나오면은 저희가 수거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보신탕집에서나 아니면은 각집 그런 데서 뼈들이 많이 나와요. 어패류도 그렇고 일반 쓰레기도 넣는 사람도 있고. 제가 신입 때였는데 뚜껑을 여니까 안에 그 애완견으로 보이는 동물 시체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어떻게 수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엄청 많이 했을 때가 많았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게 여름 되면은 이게 부패해가지고 터져 나올 때도 있고요. 얼면은 통이랑 같이 손도 빨려 들어가가지고 저희도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게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대전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의 양은 일평균 920톤. 계절,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계속되는 필수 노동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한 지 5시간 만에 찾아온 식사 시간. 하지만 이마저도 빵 하나로 해결해야 합니다. 12시부터 1시 정도가 저희가 휴게 시간인데 요즘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쉬는 시간을 좀 최대한 최소화하고 가게들도 문 닫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우유나 빵 정도 먹고 있어요. 늘 시간에 쫓기고 언제 닥칠지 모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환경미화원의 하루. 그럼에도 이들에겐 현장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이라도 신경 써주시면 조금 더 안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그 안에 못이나 칼, 심지어 이제 유리까지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깜깜한 새벽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 이 쓰레기 봉지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환경미화원들은 매일 노심초사하며 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불법 쓰레기를 배출을 하더라도 환경미화원분들은 계도장을 붙여서 안내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수거를 공식적으로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고민도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보통은 해당 구청이 단속을 통해서 불법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하고 신원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매일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끝없이 나오는 이 불법 쓰레기를 자치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속하고 확인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부천시에서는 2019년에 불법 쓰레기 수거 거부를 이제 추진하면서 대대적으로 불법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때로는 이렇게 자치단체가 불법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결단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대전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 따르면요. 대전시에는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들이 모일 수 있는 공식적인 차고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적발이 되면 그 과태료도 그 미화원들 그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중구의 한 주차장을 빌려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샤워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글쎄 이게 법으로도 권리가 이런 환경미화원들의 권리가 좀 보장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고 변호사님? 네, 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요.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 쓰레기, 분뇨 등 오물의 수거 처리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 목욕, 탈의,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대전시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또 만들어주시고 우리한테 또 쾌적한 아침을 또 선물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필수 노동자들이시잖아요. 대전시가 이제는 환경미화원들 요구에 좀 응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이 대전시의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 또 불법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법 쓰레기 단속 방안 마련 또 환경미화원 야간 업무를 주간으로 돌리는 등의
다양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대전시나 그 자치단체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 방식을 전환하자 이런 캠페인을 좀 진행해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플라스틱이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문화 이게 우리 사회에 많이 정착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음식물 물기 제거까지 해보자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변호사님 같이 동참하실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저도 이렇게 좀 더 살펴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더욱더 잘 버려야겠습니다. 시사인디 세남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3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이 청년의 눈높이에서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대전시도 올해 약 539억 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청년 정책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지역 청년들에게는 현실과 먼 이야기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민요법 불청객에서 확인해 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판매업을 하는 33살 조천희 씨. 천희 씨는 대전시에서 모집하고 있는 대전 청년희망 통장에 가입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목돈 마련을 위해서 대전에서 하는 희망저축통장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제가 대상 기준이 안 된다고 해서 좀 실망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천희 씨는 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대전시에선 청년들이 매달 15만 원씩 3년간 모두 540만 원을 모으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을 더해 1,1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만들어주는 대전 청년희망 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엔 근로소득자들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천희 씨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들은 이 통장에 가입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너무 11가지로 너무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급여 기준도 보니까 164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또 대상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너무 제출 기준이 어려워서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만드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전시행정이고 좀 생색내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이 대전 청년희망통장 좀 여러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업은 또 있는데요. 대전시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대전 청년 취업 희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도 여러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취업준비생 신혜원 씨. 혜원 씨는 얼마 전 청년 취업 희망카드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 취업 희망 카드를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요?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해서 주 5일 정도를 했었는데 30시간이 일주일에 넘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인데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절당했었어요. 대전시에선 취업 준비생들의 구직 활동을 돕겠다면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취업 경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 희망카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주 30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 이 청년 취업 희망카드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커피숍 아르바이트가 사실 평생 직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나름 꿈이 있고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에서 좀 동떨어진 지원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설사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도 카드 사용에 여러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돈 쓴 걸 증빙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복잡해서 좀 몇 번 반려를 받은 적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서러운 감정이 들 때도 있고 이미 계좌에 있는 돈을 써야 그게 다음 달 말에나 환급이 되더라고요. 본인 돈을 먼저 써야 된다? 네네.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면 지원받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서류 처리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한 달 164만 원 이하를 벌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고 서류를 무려 11가지나 제출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대전 청년희망통장. 그리고 하루 6시간씩 주 5일만 일해도 지원받기 힘든 대전 청년 취업 희망카드. 그렇다면 대전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시리즈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희망 통장 그렇지 희망 취업카드 그렇지 계속해서 언제까지 시리즈로 하시는 거예요? 저기 좋은 보도도 아니고. 그러면 언론은 좋은 보도만 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취재 응할 수 없습니다. 취재 응하실 수 없는 게 공식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 이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청년 취업 희망 카드는 지원 자격부터 제약이 많습니다. 학생일 경우 졸업 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어야 하고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아르바이트라도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취업 성공으로 간주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청년 희망 통장도 문제인데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서 한 달 월급이 165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조건은 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 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잖아요. 예. 뭐 유독 이 대전만 이렇게 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실정이 좀 비슷합니까? 네,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을 보면요. 4대 보험을 가입 조건으로 내건 곳은 대전과 인천 이렇게 단 2곳밖에 없습니다. 월 소득도 서울은 월 255만 원 이하, 그리고 대구와 전남은 219만 원 이하로 165만 원인 대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1가지 제출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광주에서는 주민등록 등본하고 소득 증빙 자료 이렇게 딱 2가지만 제출하면 되고요. 부산에서는 3가지, 대구에서는 5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독 대전만 온라인 접수가 안 돼서 모든 서류를 직접 챙겨서 직접 방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자치단체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예.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약과 제한이 많으면 결국 안 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현실성 없는 무늬만 청년 정책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이 청년들의 현재 현실을 외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스물여덟 살 송민수 씨.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홀로 독립해 살고 있는 민수 씨는 대전시가 청년들을 위해 마련했다는 공공임대주택 다가온 입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 전 개관했다는 이 다가온 견본주택에 가보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가온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든다고 해서 마침 저도 혼자 살고 있기도 하고 관심이 생겨서 퇴근하고 지금 모델하우스를 가는 길인데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기대도 되고 그럽니다. 미쳤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견본주택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엔 문을 닫는 다가온 견본주택. 민수 씨 같은 평범한 청년 직장인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오전 견본주택 운영 시간을 왜 이렇게 정해놓았는지 이 사업을 담당하는 대전도시공사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를 이제
임대 계약을 맺어가지고 입주를 한 상태인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테크노파크 쪽에서는 좀 어렵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건물 소유주인 대전 테크노파크 측에서 허락을 안 해줘 평일 저녁과 주말엔 견본주택 문을 열 수 없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를 오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한번 구축을 해보자. 사이버로 여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컴퓨터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방문해서 체험도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체험을 하고 싶어도 그 퇴근하고 나면은 문 닫혀 있고 주말에 쉴 때 와도 문 닫혀 있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늬만 청년일 뿐 진짜 청년들의 고충이 빠진 듯한 대전시의 청년 정책. 이런 게 바로 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행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대전시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다가온. 그런데 정작 이 견본주택은 청년들이 가기 어려운 시간대에 운영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대전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요. 다가온이라는 이름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이 다가온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견본주택도 못 보고 입주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배려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요즘 청년들 표현대로 정말 우픈 현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제작진의 취재가 시작된 후에 대전도시공사에서는 문제 지적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견본주택 운영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인데요.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에도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방문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다가온 홈페이지에 사이버 견본주택을 올리는 등의 개선안도 내놓았습니다. 예, 대전시의 개선안은 뭐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 정책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복지라는 것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예.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시각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접근론, 그러니까 접근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청년 희망 카드나 현금 복지 그리고 주거 대책까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대전시가 규제를 통해서 이게 뭔가 관리를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너그럽게 지원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자율성도 좀 믿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자, 지난 18일은 청년의 날이었고 11일부터 한 주간은 청년 주간이었습니다. 대전시도 이날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 속에 청년들의 현실을 녹여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남 홍성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음식을 가져가고 또 자발적으로 음식을 채우는 모두를 위한 냉장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냉장고가 지역사회를 넘어서 외국인 노동자까지 따뜻한 정과 나눔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에서 공동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정만철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웃과의 나눔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면 어떨까요? 건물이 들어선 두 사람. 익숙한 듯 냉장고를 열고 진열된 물건을 둘러봅니다. 잠시 뒤 물건을 골라 나서는데요. 떠나지 않고 문 앞을 서성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충청남도 홍성군. CCTV 영상 속 장소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는 홍성 공유 냉장고 제4호점입니다. 저 내용물은 우리 교우 주민들께서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그 음식물을 이렇게 몇 가지 가져다 넣으셨고요.
이 냉장고의 정체. 바로 주민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는 공유 냉장고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렇고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뭐 독거노인, 뭐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먹거리 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식생활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이 좀 가까이 이제 공유냉장고가 가까이 있으면 이제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홍성 공유냉장고 4호점. 영상이 등장한 두 여성도 결성면에서 농사를 돕는 태국인 여성 근로자들이었다는데요. 보는 이가 없음에도 인사를 한 이유.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고마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참 아무도 없는데 물건을 골로 가져 나가면서 그냥 꾹꾹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을 볼 때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운영을 좀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 4호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의류와 생필품도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 공유 냉장고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먼 곳에서도 마음을 전해오는 등 나눔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우리 이제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올해는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이렇게 공유 냉장고를 이렇게 찾아주시고 참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공유 냉장고 4호점에 한가득 정을 담아 찾아온 손님. 바리바리 챙겨온 정성스러운 반찬들로 냉장고를 가득 채웁니다.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좀 구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이렇게 막 큰 돈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때마침 방문한 어르신. 인심 좋은 이웃 덕에 반찬에 간식까지 두둑하게 담아갑니다. 공유 냉장고에서 챙겨온 반찬들로 차린 식사 시간. 홀로 지내다 보니 단출했던 밥상이 오늘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맛이 좋아요. 덜어 가져오는데 그 집사님 솜씨가 좋아갖고 아주 열정으로 잘하시고 시골 노인네들이 이거 햄 같은 거 그런 건 별로 김치하고 그저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식단도 좋아졌고 저도 농사 조금 짓는데 그 고추잎, 부추 그런 거 토요일 날이면 내일 뭘 갖고 갈까 하고 그래갖고 이번 주도 고추잎이랑 부추랑 다듬어서 갖다 두면 이렇게 봐갖고 내가 갖다 놓은 거 가져가면 기분이 좋아요. 공유 냉장고 문화는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고발한 독일 다큐멘터리 쓰레기를 맛보자를 기점으로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참여하며 문화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2일 홍성에서도 1호점과 2호점을 동시 개점하며 공유 냉장고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의 나눔이라는 취지에 동참하게 됐는데요. 이어지는 관심 덕에 지난 6월 3호점과 4호점까지 문을 열며 온정을 나누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 두세 대 정도면 올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고 있고요. 저희가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7호점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냉장고 후원이라든가 냉장고를 이용하시는 분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성 공유냉장고 1호점은 먼저 시작된 만큼 가장 활발하게 공유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거를 누군가는 나누고 누군가는 다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서로 이렇게 조금씩 더 좋은 것들을 나누려고 하시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가져가신 경우가 좀 있으세요. 새벽에 오셔서 가져가시는데 자기가 가져갈 것만 하나씩 가져가시고 다른 분들이 또 가져가실 수 있게끔 양보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좀 냉장고가 좀 더 활성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출근 도장을 찍듯 매일 공유 냉장고를 방문해 반찬을 나누는 김미화 씨도 공유 문화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갖다 놨는데 지금 여기 몇 개가 남아 있네요. 그리고 또 다 나간 것도 있고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냥 집에서 먹는 것으로 편안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리 온 정기든 유학생입니다. 반찬, 김치, 배추김치 이런 음식, 손으로 만드는 음식 좋습니다. 이태리 간식 이런 거 우리 어머니 택배로 이태리 간식 보내고 저 사람들이랑 공개하고 싶은데 공유 냉장고에 두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많은 것을 나누고 있는 공유 냉장고. 최근엔 공유가 더 다양해졌는데요. 추석을 맞이해 마스크 2,500장이라는 통 큰 나눔까지 이어지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유 냉장고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레 공동체 의식을 배워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승아야 이거 이제 먹는 거야.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 먹는 음식 있잖아. 여기다 넣으면은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이걸 또 가져가고 또 그 사람들도 남는 음식이나 또 주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여기 넣어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겠지? 이곳에 와가지고 공유 냉장고를 처음 봤는데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공유 냉장고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이제 뭐 이웃이랑도 그렇고 이제 이걸 계기로 조금 더 이제 공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겠죠, 애들이. 지난 9월 12일 홍성의 5번째 공유 냉장고 개점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 기념식이 치러졌습니다. 끈을 당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로 오픈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눔과 공유를 이어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공유 냉장고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노인분들, 독거노인,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분들 입맛에 맞는 음식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넣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이웃의 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냉장고. 누구나 넣을 수 있고 누구든 가져갈 수 있도록 공유 냉장고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웃과의 정을 느끼고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유 냉장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에 사실 나눔을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홍성에서 이렇게 냉장고 하나로 지역 사회를 따뜻하게 연결하는 이런 훈훈한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군요. 예, 첫 장면에 그 태국인 두 여성이 인사하는 장면을 보고서 저도 굉장히 좀 뭉클했었는데요. 예, 보통 나눔 냉장고 또 그 공유 냉장고 이렇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이런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은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누가 채우고 또 나도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같이 좀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공유 냉장고에도 운영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음식 물품은 누구나 넣을 수 있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 둘째, 가능하면 많은 이웃이 공유하도록 한 사람이 한 개씩만 가져간다. 셋째, 채소나 가공식품을 공유할 수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주류, 불량식품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 법으로 정해지거나 강제력도 없지만 사랑과 온정이라는 이 사회 무언의 원칙이 가끔 더 강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 복지와 관련된 일을 단순히 이제 민간 영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정부와 지방정부, 이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제공하거나 자활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또 지역사회에서 물품을 채우고 받는 이런 공유 냉장고들은 동사무소나 지역 행정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복지가 국가적 과제고 또 화두잖아요, 우리 사회. 자치단체는 민간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민간의 좋은 복지 아이디어는 행정에서 받아서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는 밥차나 무료급식소가 늘고 당장 오늘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민간의 자발적인 나눔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촘촘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가져다 쓰고 채우는 이 공유 냉장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연대와 협력이 지역 공동체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노력만으로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평등으로 인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드는 것, 바로 국가와 정치의 역할입니다. 시사현대사남은 시민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